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스영입니다. 자, 어제 사법농단 첫 재판 유재용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자, 이 무죄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사법농단을 처음으로 알린 이탄희 전 판사가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 나와서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내용이 너무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법농단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느냐, 바로 이 이탄희 판사 때문인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이 판사, 검사, 출세의 대명사이죠. 근데 이 사법연수원, 그러니까 사법고시를 패스하게 되면 들어가는 이 사법연수원에서 성적이 좋으면 판사, 1등부터 100등까지 판사를 하고 200등까지는 검사를 한다, 이럴 정도로 판사들이 좀 더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더 잘했고 머리가 좋아도 검사가 되고 판사, 검사가 되지 않고 바로 변호사가 되는 분들도 존재하긴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사법농단이 알려지게 됐냐면, 이 이탄희 판사가 그냥 성실하게 공부를 잘했고 또 판사가 되고 나서도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을 잘하고 성실한 걸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판사고, 그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 이 승진 코스가 어디냐면 법원 행정처. 법원 행정처가 이 승진 코스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기획조정실로 발령을 받습니다. 자, 이 기획조정실로 발령을 받고 딱 보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됐느냐, 그야말로 이 적폐의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는 일이 자기 앞에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 기조실 PC에 암호가 걸린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고, 이를 관리하는 일을 자신이 해야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판사들의 학술 단체인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와해시키는 업무도 맡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내가 그런 일은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느끼고 사표를 제출을 합니다. 자, 사표를 제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이 임무를 수행했었던 전임자들, 선배들이었어요. 저 선배들을 보니 저게 내 미래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저렇게 될 수는 없다, 사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표를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원행정처 발령 전에 근무지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진상조사가 시작됐고, 우리가 아는 이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 이탄희 판사가 사법농단을 결국 알리게 된 시초인 셈인데요. 자, 민주당에서 영입 인사로 고려를 하고 삼고처를 했지만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아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탄희 판사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유해용 판사 1심 무죄 났습니다. 사법농단 첫 재판이었는데요. 자, 이걸 보고 판사가 판사를 판결하니 무죄를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또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탄희 전 판사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사법농단의 본질은 헌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과 상관없는 판사들, 권력자들, 청와대 관계자들, 인사들이 모여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에요. 어떠한 재판이 있으면 그 재판을 맡은 판사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어떤 재판에 영향을 끼친 사건이죠. 자, 이것이 사법농단인데, 이 사법농단이 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사법농단을 했었다, 그러니까 재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어떠한 재판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은 존재를 하죠.
자, 그런데 이런 사실들은 뒤로 한 채 현재 기소된 내용에 대한 형사적 책임만 묻게 된다면 벌어진 사실은 존재하는데 법적으로는 무죄가 나버려서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결론이 나는 것, 이것이 걱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형사재판 관련된 부분은 기소된 내용을 가지고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든지 몇 가지 이 기소된 내용은 무죄가 날 수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판사들이 아무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작년 검찰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됐다고 해서 66명의 판사들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법복을 벗지 않았다고 하네요. 퇴직한 판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판사들은 아직도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비위 사실이 있다라고 밝혀진 66명의 판사들, 그러니까 자신의 양심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외부의 영향으로 이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 사람들이 아직도 판결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국회에서 탄핵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대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을 진행하는 것이 첫 번째로 돼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형사적인 유무죄는 차치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이런 판사들의 탄핵 절차는 국회가 밟아줘야 된다. 그리고 대법원에서의 징계도 내려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사적으로는 무죄가 날 수도 있다. 자, 이것이 판사들이 판사를 또 뭐 제 식구 감싸기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냥 법리적으로는 무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법농단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형사재판의 유무죄가 모든 것의 본질은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도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사법개혁이 필요한데 이게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것을 할 수는 없고 이 사법개혁을 위한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 탄핵에는요, 시효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총선이 정말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더 생긴 거예요. 자, 이런 사법농단과 연루됐었던 66명의 판사들은 왜 아직까지도 법복을 벗지 않고 여전히 판결을 내리고 있을까요? 자유한국당 때문이죠.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일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은 이 사법농단과 연루된 66명의 판사를 탄핵하고 싶지 않겠죠. 본인들의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정말 아주 추악한 과거이기 때문에 이걸 다 들춰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총선은 매우 더 중요해졌다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8%, 99%에 달한다고 해요. 얼마 전에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했죠. 자, 이런 것만 봐도 압수수색은 그냥 영장 신청하면 웬만하면 내준다는 거죠. 이건 법원 내부에서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통과 의뢰나 마찬가지다. 검찰도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얼마 전 청와대 압수수색처럼 본질도 없고 압수할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도 없는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와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언론에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죠. 자, 사법개혁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결국은 사법개혁은 제도와 관련된 일이고 이것은 법률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법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건 국회가 해줘야 될 일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작업을 진행할 기구를 만들어야 되고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기구를 구성해서 지금부터 사법개혁에 대한 작업을 하나씩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검찰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이 대목이 저는 정말 또 마음에 와닿는 대목이었어요. 검찰은 지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검찰은 원래 법률 전문가 집단으로 굉장히 수평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검사들은 군인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조직 운영은 전시 동원 체제처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총장은 당연히 사령관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검찰의 정치화는 국민들이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 법조인들조차도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검찰 조직 자체가 전시동원 체제처럼 운영이 되다 보니까 군인들을 상대로 싸우면 전쟁이지만 정치인을 상대로 싸우면 정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자체가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다. 이것을 법률가 조직, 수평적인 조직으로 바꿔가는 과정 속에 있다. 이런 과정에서 인사권을 법무부에 돌려주는 것,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도 검찰청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검사들은 이 직접 수사하는 것도 수사관이 아니라 법률가이기 때문에 수사보다는 증거가 충분히 존재하는지,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위치로 바꿔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검찰 개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탄희 전 판사의 설명이었습니다. 검찰은 법률가들의 집단인데 수사권을 줬기 때문에 군인처럼 돌아가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이번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검찰의 셀프 인사 관행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검찰에는 영장 청구권, 수사권, 기소권을 주고 법무부에는 인사권, 예산권, 조직에 관한 권한을 줘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놨지만 그동안에는 법무부에 검사들이 진출을 해서 법무부의 권한을 사실상 검찰이 행사하는 모양새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서로 견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법무부 주요 인사를 검사들이 진출을 해서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이나 예산권, 조직에 관한 권한을 검찰이 직접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정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의 이번 인사는 원래의 견제 장치가 작동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탄희 판사의 이런 설명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 알고 있었지만 좀 흐릿했던 부분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검찰은 군대처럼 운영이 되고 있다. 검찰총장은 사령관처럼 행동을 한다. 그 이유는 검찰은 법률 전문가인데 이 수사권까지 가지게 되니까 발생하는 일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견까지도 이탄희 전 판사의 발언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법농단과 연루되어 있는 판사들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얘기도 핵심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번 사법농단 첫 번째 재판 유해용 판사에 대한 1심이 무죄로 나와서 많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사재판의 판결일 뿐 이 사람들이 했었던 사법농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탄희 판사님 지금 현재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국민들을 위해서 옳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너무나 알아듣기 쉽게 해주셔서 저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동안에 뭔가 알고 있는 듯 했지만 또렷하지 않았던 것들을 정말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